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었던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강의 올라왔다고 한번 얘기해주고 이렇게 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 생활의 모습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토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인 라이팅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보니까 첫 번째, 자, 지역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은, 자,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점점 더 발전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은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책에 지금 부여에 대해서 작은 텍스트로 신문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1900년대의 상권의 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는 이 강경이나 부여가 상당히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육상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화물이나 짐 이런 것들은 주로 이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배가 띄워주려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이제 하류니까 하천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강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1900년대에 이 강경과 부여 지역에 있는 상권은 이 정도로 넓었지만, 이제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상권의 범위가 점점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강경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은 이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오히려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대전은 이제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 길목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발전하게 되지만, 이 강경은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쇠퇴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더라.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은 경제 활동이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시설을 새롭게 구축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도시 내에서는 이제 지하철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준다면 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대구에 보게 되면 지하철 3호선이 지금 지상철로 가죠. 지상철로 가는데, 과거에 서문시장은 이렇게 핫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3호선이 서문시장을 지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명소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리고 지방 중추 도시권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는 대전이 크지만 과거에 중심지였던 부여나 논산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좀 이제 지역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준다면 이제 좀 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도청이 과거에 대구에 있다가 지금은 안동으로 옮겨졌죠. 그죠? 그런 것도 역시 우리 지방의 그 중추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된다. 뭐 교통로가 건설이 되게 되면 뭐 지난번에 KTX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이 훼손되거나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그리고 사람과 물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이게 상당히 심하죠. 외래 생물들,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귀여워가지고 들고 들어왔다가 집에서 못 키워갖고 그거를 못 키운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방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뭐 포식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만의 그 생태계를 막 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 재밌는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 들고 와봤는데 이런 것들 뭐 피라냐, 그죠? 황소개구리,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외래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피라냐 뿌려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죠? 근데 황소개구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옛날에 뭐 황소개구리 몸에 좋다 해가지고 개구리 살만 먹으면 몸에 좋다 해서 황소개구리를 막 들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사라졌죠. 지금 뭐 최근에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잘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다시 자연으로 가게 되면서 얘네들은 뭐 이제 뱀도 잡아먹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자, 대표적으로 자, 도로를 건설할 때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좀 우회해서 그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고속도로를 뚫는 과정에서 산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생태통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쌤이 그 경기도에 이 남양주와 포천군 사이에 보면 이제 광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쌤이 알기로 여기는 세종대왕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건 역사 시간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자, 여기 국립수목원이 있고 그 옆에 광릉이 있는데 국립수목원을 지나가는 국립수목원이 아주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 나무들이 식생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매연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들이 파괴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광릉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광릉숲이 이제 식물이 말라 죽거나 나무가 훼손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이렇게 47번 도로와 그죠? 43번 도로를 새롭게 이제 연결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좀 덜 가게 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환경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정책들. 우리 뭐 자동차, 최근에 뭐 디젤 자동차, 그 오래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 내에 접근 못하도록 그런 법규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정책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같은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보화로 인해서 등장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이거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그 토의하는 과정에서, 브레인라이팅 하는 과정에서 뭐 사례로 제시했던 모둠도 있을 겁니다. 사생활 침해가 있죠. 자, 문제. 개인의 정보나 행동, 기록이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상당히 강화되었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속한 피해 신고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범죄 이것도 했던 모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한다거나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책에 있는 거랑은 그냥 그래프의 모양만 좀 다르죠. 자, 인터넷 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인터넷 사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금융 범죄도 꽤 많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요즘에 피싱, 보이스 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악플과 같은 그런 것들,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저작권 침해도 역시 좀 많은 편에 해당되고, 사이버 도박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정보 시스템 보안 관련 기구 및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이제 직업이 등장하겠죠. 관련 법률을 보강하고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 문화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댓글, 그죠? 악플은 지양하고 바른 댓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인터넷에서 막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기적인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만 어떤 사람을 마녀 사냥한다든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보기기의 이용과 접근에서 일반 국민과 정보 소외계층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와는 조금 다른 거를 들고 왔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4대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그 다음에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촌, 어민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일반 국민,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을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을 100으로 놨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되느냐 상대적인 수준을 지금 나타낸 건데 접근 그리고 역량, 활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지만 종합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일반 국민 수준이 100으로 받았을 때 전부 하얀색 여백이 다 남아있더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2016년에 비하면 2018년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기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정보 소외계층에 그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시설을 보급해야 되고 또 여기에 또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노년층들을 위해서는 그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옛날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활용 능력을 높여주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고 좋아요 짝수 말고 올수번 눌러주세요. 한 번, 3번도 좋습니다. 101번도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줘서 강의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라이팅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난번 거를 잘 상기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Audio